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쓰기를 좋은 글쓰기를 이호덕 선생님의 글쓰기 꾸미지 않는 이제 아이들 같은 이제 그런 글쓰기가 좋은 글쓰기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림책을 좀 많이 읽었거든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그림책을 이제 같이 읽는 모임도 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이 이제 좋은 글쓰기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글쓰기는 어떤 글쓰기인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선생님이 이미 다 답하셨어요. 솔직한 글쓰기가 좋은 글쓰기.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은 다 좋은 글쓰기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도 체험했잖아요. 문장이나 아니면 테크니컬한 거는 많이 쓰면 그냥 다 늘어요, 상호는. 네. 그래서 저는 어, 뭐뭐 하는 척하지 않는 글쓰기,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 서사가 들어가는 글쓰기가 드러나는 글쓰기가 가장 좋은 글쓰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옮겨놓는 작업을 많이 한 글쓰기. 당장 문장이 서투르고 표현이 거칠고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고, 그건 어차피 자기가 부단히 많이 쓰기를 통해서 그냥 훈련해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특유의 고유의 것을 솔직하게 잘 드러내는 글쓰기가 가장 좋은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슬기 선생님. 저는 너무 많은 소재와 주제가 혼재돼서 주제를 고르기가 어려워진다. 아니면 그 글을 쓰다 보니까 너무 장황해진다. 뭔가 하나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진다. 아니면 그냥 한 문장조차 너무 길어질 때가 네, 있어.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팁이 있어요. 아, 있죠. 네. 그러면은 그걸 정리 안 하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쭉 쓰시면 돼요. 예, 예, 예. 그리고 일단 끝까지 쭉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뭐 앞뒤 연결 안 돼도 괜찮고 다 상관없고 그냥 내가 쓰려고 했던 생각 끝까지 다 쓰시면 돼요. 쭉쭉쭉쭉쭉이 되든 말이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쓰는 게 중요해요. 돌아보지 말고. 내가 문단 세 개를 썼는데 지금 네 번째 쓰는 문단이 세 개하고 연관성이 있나 없나? 그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오늘 이거 써야지 생각했던 거 그냥 쭉 끝까지 써서 A4 3장, 4장 다 써서 끝까지 다 썼다 싶으시면 일단 다 쏟아내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찬찬히 보세요. 그러면은 이미 초고를 쏟아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좀 보일 거. 이거를 내가 어, 주제를 세 개로 나누어서 세 개의 글로 나눠야겠구나 이런 거. 지금 하신 말씀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초보에 쓸 때의 불안이에요. 그게 처음 쓸 때부터 너무 정돈되게 잘 쓰려고 하기 때문에 모두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 상관없고 글 쓸 때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 마음에는 커다랗고 너무 복합적인 세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저기로 건너가는 글쓰기를 하는데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앞뒤 연결도 안 되고 이거를 내가 너무 만연체를 풀어내고 있는 것 같고 또 짧게 쓰면 너무 짧게 그냥 너무 간단하게 처리하는 것 같고 이래도 아쉽고 저래도 아쉬운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처음엔 못 쓰지 생각하고 끝까지 쭉 가져가시면 절대로 처음에는 쌈박하게 못 쓴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정리하고 다듬고 글처럼 만드는 거는 두 번째 작업을 할 거야, 나중에. 오늘은 일단 쏟아내자. 개발, 세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백원호 선생님. 잠깐 말씀하시면서 글 쓰셨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서 얻게 된 가장 큰 점이라고 하면 아, 저는 글쓰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제 개인적으로, 물론 안 그런 스타일의 작가도 있겠지만, 저 같은 작가들은 현실에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내가 존중받지 못하다는 마음에 한이 쌓인 사람들이 글쓰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판사나 의사나 검사나 기자가 되었다면, 글쓰기를 이렇게 천착해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풀어낼 방법이 내가 의사라면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풀어내고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루트를 통해 풀어냈다면 그걸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텐데 내가 만약에 화가라면 그림을 그려서 풀어냈을 텐데 그렇게 할 방법은 없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그러한 사람들이 글을 쓰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되게 자존감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별로 없고 그래서 루저가 많아요. 작가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작가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물론 요즘에야 판사도 글 쓰고 뭐 누구도 글 쓰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한두 번 내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진짜 천착해서 작가 일만 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작가 일을 하면서 가장 제 정서적으로 좋았던 거는 아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구나. 되게 열등감 베이스가 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되게 많이 상처도 잘 받고 지금도 그렇고 사춘기 때 특히 막 맨날 울고불고 해서 별명이 수도꼭지였었거든요. 제가 또 울고 있네 저 수도꼭지요. 맨날 툭하면 그냥 쳐다만 봐도 울어 애가 막. 되게 예민하고 그런 애여서 정말 제 자신의 자아상도 되게 못났고 지금도 그것도 많은 그런 게 많은데 나는 사회 부적응자고 쓸데없이 예민하고 그리고 절대 정말 뒤끝이 기네 이게 제 이미지였어요. 있지를 않아 있지를 않아 막 전혀 쿨하지 못한 막그 찌질이 이런 이미지였는데 제가 나중에 한겨레 문학상을 타고 탔더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특징이 다 작가적 자질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잊지 못하는 특성. 뒤끝 그 자체. 근데 쳐다만 봐도 울고 막 이런 게 섬세하고 그다음에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천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걸로 불리는 그런 특성으로 팔8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약간 막 습지에서 꾸물꾸물거리던 어떤 괴물이 양지로 올라가서 햇볕을 쏘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첫 책을 내고 그런 면에선 좋았던 것 같은데 안 좋은 일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꼭 좋았다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제 좋은 걸 저도 이제 제 인생에 좋은 서사를 부여해야 되니까 좋은 걸 치자면 아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인생 최초로 맛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가 글을 쓰면 유일하게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써온 것 같아요. 이렇게 괴로운 직업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한숨이 나오네. 네, 네 이슬기 선생님. 출판사를 많이 이제 뭐 컨택이 전화가 오거나 이제 출판사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와우. 그럴 때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선택해서 함께할 파트너를 아. 라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저도 작가가 그 문학상을 제가 6년 동안 장편 소설 5개를 써서 수십 번 문학상 공모전에 넣었다 떨어졌다 넣었다 떨어졌다를 6년을 하고 한겨레 문학상 18회를 탔는데 그때 제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환상을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단 문학상을 타고 작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치 의사 면허를 따서 의사가 된 거하고 똑같이 이게 라이센스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문학상을 타기만 하면 나는 그 다음부터 내 안에서 좋은 책들이 뿅뿅뿅 나올 거고 그 좋은 책들을 받아가기 위해 출판사들이 뿅뿅뿅뿅 줄 서 있을 거고 나는 그 중에서 하나 간택해서 너희 출판사에게 내 특별히 원고를 주겠노라. 계약금을 많이 갖고 와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작가가 되고 났더니 바로 두 번째 원고를 내볼 때 바로 거절당합니다. 네. 제가 그 전에 썼던 원고 중에 처음에 썼던 장편을 내밀었더니 바로 거절당했어요. 한겨레 출판에서. 그리고 그때 알았죠. 아, 작가 일은 의사나 기자나 이렇게 한 번 진입장벽을 넘어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느 정도는 지대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구나. 가 아니라 맨 땅에서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전의 연속인 거예요. 출판도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 거절당한 다음에 다시 맨 땅에서 새로 써서 그걸로 두 번째 책을 출간하고 결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시나리오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책을 10권을 냈는데 제가 실제로 쓰는 원고는 한 20권이 넘는 거예요. 반은 거절당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다른 직업들하고 같지가 않아요. 라이센스형 직업이 아니라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뭐가 더 곁들여 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잘 나가는 작가인 척해야 되거든요. 이게 보험 판매원하고 비슷해요. 보험 판매원이 아주 깔끔하게 잘 차리고 다니면서 나 연봉 1억이고 난 비서도 써 이렇게 말하는 보험 판매원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보험 판매원에게 보험을 들고 싶어 하죠. 나의 이거를 잘 케어해주고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작가는 더해요. 왜냐하면 작가가 파는 건 판타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 겁나 잘 나가고 원고 고절 같은 거는 전혀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기라성 작가라는 인상을 줘야 그 사람이 쓴 게 잘 쓰게 보여요. 왜냐면 뭐가 잘 쓴 글인지 어떻게 합니까?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철저하게 판타지 상품이라서 되게 잘 나가는 척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 그 작가들이 인터뷰할 때 나 어디서 원고 거절당했고 이번 쓰는 원고 자신 없고 뭐 이런 거 보셨어요?
다 지금 저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다 제가 골라서 출판사 줄 거라 생각하셨죠? 만만의 말씀, 만만의. 아니요, 아니요. 더 어려워. 근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고를 거절당할 때 받는 이 상처는 더 커요. 내가 작가인데 거절당했어. 그리고 어디 이거 소문날까 봐 말도 못하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이렇게 작가가 되었습니다. 다 나옵니다. 3부에 나와요. 3부. 그래서 이거를 냈을 때 이 책을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들이 작가들이었어요. 내가 쓴 책인 줄 알았어. 다 이러는. 나만 거절당하는 게 아니었어. 왜냐면 작가가 거절당한다는 스토리는 잘 얘기 안 하거든요. 다 되게 잘 인터뷰에서 그 인터뷰하는 기자들도 되게 작가님 하면서 대단한 작가인 것처럼 띄워주려고 하고 작가도 어느 정도 연기를 해요. 나 원고 거절 같은 거는 꿈에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작가인 척을 하면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못 참고 이 책을 낸 거예요. 에이 몰라 하고 찌질한 얘기 방출 대방출. 그랬더니 작가분들이 이 책을 너무 좋아해요. 보면서 너무 공감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줄. 근데 작가라는 직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못 벌고 진짜 불쌍하고 찌질하고 안 된 직업이고 그리고 그 괴리 내가 되게 잘 나가는 되게 명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 페르소나를 연기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더럽게 못 벌고 매번 거절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엄청난 이 괴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건강에도 얘기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평가에 놓여요. 익명의 다수의 평가. 에브리바디 문학적으로 이 작가가 어쩌네 저쩌네. 그게 약간의 독자들의 인정욕구 만족이기도 하거든요. 기라성 같은 작가의 작품을 나는 깔 수 있다.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만인의 평가 앞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죠. 인터넷 서점 예스24 이런 데 가면은 뭐 그 판매 지수가 막 번쩍번쩍거리죠. 나랑 똑같은 시기에 낸 동료 작가의 책은 판매 지수가 3만인데 내 책 판매 지수는 370이야. 막 이런 거. 온갖 비교가 넘실넘실거리고 진짜 비참한 직업입니다. 아 어쩌다 지금 이런 얘기를 왜 이래 아무튼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 이 책이 3부에 안 사셔도 되고 도서관에 있습니다. 네. 3부를 적극 3부를 본 사람들은 다 이게 약간 그 타인들의 자존감을 촉발시켜주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아, 작가는 찌질이구나. 뭐, 라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한 번도 제가 출판사를 간택해 본 적은 꿈에서도 없었다는. 언제나 떨면서 원고 내에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또 소감이나 질문 주시면. 네, 선생님, 최정님. 네. 제글 속에는 이제 구체적인 사건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 지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을 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기를 쓰면서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사건을 잘 잊어버리기도 해서 일기에 좀 구체적인 사건을 좀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사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저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하루의 어떤 반성, 옛날에는 일기에는 뭐 그런 게 되돌아보면서 뭔가가 있어야 차이가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쓰는 거를 보면 그냥 구체적인 사건 나열식으로 되고 인가 감정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지면이 사건만으로도 꽉 차가지고 네, 어떻게 일기를 쓰면 조금 더 글쓰기를 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해요. 본인만 보낸 일기인가요? 저만 보상. 저는 가급적 타인에게 공개하는 글쓰기를 하시라고 합니다. 블로그나 페북이나 왜냐면 글쓰기는 내 마음을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내놓는 거잖아요. 이게 나만 보면 외부 자극과 만나서 일어나는 시너지가 안 나요. 그리고 저도 일기를 쓴 다음에 나중에 10년 전에 썼던 일기를 지금 읽어보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감상만 있거든요. 사건은 반대인 경우잖아요. 지금 사건만 있고 감상이 없잖아요. 혼자 쓰면 계속 그래요. 이게 외부 자극을 계속 받아야 내 안의 입자가 변하는데 이게 안 들어오고 그냥 나만 독자면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사건만 쓰시게 될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블로그나 그 제일 좋은 건 제가 볼 때는 그게 걱정되잖아요. 내 사생활 노출. 근데 사실 웬만한 사생활에 노출돼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어. 아, 그래요, 진짜로. 그리고 남들은 생각만큼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어. 근데 그거를 공개하는 글쓰기 해봐야만 알게 돼요. 남의 반응을 받아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꺼내놓는 작업이니까 기왕이면 그 마음을 타인한테 꺼내놓는 게 좋은데 저는 처음에 공개하는 글쓰기를 할 때 권하는 거는 거의 아무도 안 볼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공개적인 블로그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안 하시죠? 블로그나 페북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개설해서 하시면 그게 딱 좋아요. 그러니까 공개는 돼서 누군가 볼 가능성은 있지만 아주 많은 사람이 볼 것 같지는 않아. 이웃도 별로 없어.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분명히 누군가 볼 거야 하고 타인을 의식하는 글쓰기를 해야 사건과 감정이 고르게 쓰는 그거를 가져갈 수 있고 거기에 한두 명 그리고 이제 친구도 점점 늘려나가세요. SNS 친구들. 그럼 누군가 와서 글을 달아주잖아요. 그럼 나는 사건만 올렸는데 거기서 누군가 와서 달아줄 때는 내가 못 봤던 어떤 감정을 내가 써놓은 거를 그 사람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소외를 갖는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감정이 이제 내가 감정을 썼구나 깨닫고 그걸 넓혀나가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타인이 와서 봐야 돼요. 그리고 타인을 의식하면서 써야 돼요. 그래야 글도 늘고 앞뒤 맥락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쓰기 노력하게 되지 자기만 보면 그냥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쳇바퀴 돌듯이 저는 일기를 쓰시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독자가 많지 않은 상태 그러나 누군가 와서 볼 위험성은 있는 그런 글쓰기를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쓰다 보면 내 사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노출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이런 거 공개해도 되는구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고, 그런 글쓰기를 통해 앞으로 어디에 기고하시거나 뭔가 돈 받고 하는 글쓰기를 될 때에 대한 대비를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블로그나 페북 글쓰기로. 그리고 블로그나 페북 글쓰기를 함을 통해서 앞으로 직업적인 글쓰기로 그 연계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출판사들도 SNS 글쓰기 보고 많이 작가 픽업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요. SNS에 글을 많이 쓴다는 거 되게 여러모로 좋아요. 훈련도 되고, 나를 작가로 발탁한 사람 눈에 띌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나에게 댓글을 달아준 사람의 블로그는 가서 나도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교류하면서, 남들은 이러한 거를 이런 식으로 쓰구나 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관심사도 확장돼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면 기왕 공개되는 글쓰기를 하시되, 내가 진짜 너무 뜨거운 얘기, 나만 아는 얘기 쓰고 싶다. 이럴 땐 비공개로 올리시면 돼요. 비공개로 올리셨다가, 이거 내가 비공개로 일단 초과를 올리잖아요. 근데 올리고 났더니, 이 비공개로 올린 부분 중에 이 부분은 공개해도 괜찮겠다. 그 부분만 따서 다시 공개로 올리시고. 퇴고하셨어요. 그래서 SNS 글쓰기를 많이 활용하시라고 저는. 보통 SNS에 네, 사람들이 자기 과시욕을 많이 하기도 하고 네, 적어도 타인을 의식해서 네, 시험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도 언제나 많이 주변에 많이 들었었는데 네,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일이라고 하면 자기 뭐 성찰의 쪽으로 자기 만족으로 쓰면 되지 싶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그걸 관계 노출 함으로해서 약간의 의식도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럼요. 그리고 과시욕과 인정욕구는 굉장히 좋은 글쓰기의 동인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신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죠. 자기 과시하는 거 좋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과시를 위해서 남을 잊지 않은 말로 폄하하고 깎아내리거나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근데 SNS 글쓰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과시 욕구와 인정 욕구도 자기 스스로 많이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남들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이것은 내 과시 욕구에 쓰긴 했는데 내가 너무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날 과시하려고 했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SNS 글쓰기 할 때 나는 과시 욕구가 있는 일은 절대 안 쓸 거야. 인정 욕구가 있는 글은 절대 안 쓸 거야. 라는 비현실적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과시욕은 좋은 거죠. 나쁜 거가 될 수 있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거 욕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하면 되죠. 네. 자랑을 할 때 진솔하고 네. 그런 거 중요하면서 그렇죠. 자랑을 잘 하는 법을 알게 돼요.
그게 곧 글을 잘 쓰게 되는 방법이기도 하죠. 자랑을 세련되게 남들한테 피해 안 주면서 자랑이 아닌 척하면서 자랑. 그게 좋은 글쓰기의 전범이죠. 네, 네, 네.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맺히면 사람들은 진솔하게 읽어요. 그리고 세상에 100% 진솔한 글 vs 100% 과시적인 글은 없습니다. 일기도 마찬가지예요. 일기 내가 나 보려고 쓴 거에도 과시는 들어가요. 그렇다고 그게 과시만 100%냐 아니거든요. 진솔함과 과시욕은 분리할 수 없어요. 다만 이 과시욕과 진솔함이 섞은 글이 남을 깎아내렸냐, 거짓말을 했느냐 이런 거 요거를 솎아내야지 과시욕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 되게 비현실적. 과시욕이 왜 나쁩니까? 과시하고 싶은 걸 만들어야죠. 교묘하게 과시하는 글을 써야죠. 그 되게 서툴게 과시하는 글을 쓰면 딱 보면 없어 보이죠. 있어 보이게 과시해야지, 있어. 근데 진짜 글 잘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진솔하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거기에 서린 비밀은 진솔함과 과시욕 사이에는 큰 강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섞여 있어요, 다. 우리는 항상 회색 지대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글쓰기든 뭐든 굉장히 순수한 뭔가가 있고 굉장히 악마 같은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버릴 때 이게 글쓰기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 운동도 그렇고 그냥 세상은 수많은 회색 지대가 있을 뿐이죠. 과시욕과 진솔함도 다 섞여서 있는 수많은 회색 중에 하나일 뿐이죠. 제일 SNS 상에서 뭐 많이 하나요? 자기 스타일, 자기한테 맞는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자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 책도 있잖아요. 책 제목 까먹는데 비주얼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인스타로 간다고 하고 이런 지적 허영심 이런 거 막 그런 거 드러내고 싶은 사람 페북으로 간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물욕에 꽂혀 있는 사람이 인스타로 많이 간다고 여기 이거에 대해 나온 책이 있거든요. 구독, 알림, 좋아요인가? 그런 책이 천년의 상상에서 나온 천년의 상상 출판사에서 나온 2, 3년 사이에 김연우 씨가 정연우 씨가 하는 그런 사회 인류학자인가 하신 분이 되게 재밌는 그 세 개의 그 SNS에 대해서 분류해 놓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물욕이 강한 사람이 인스타로 가고 지적 과시욕이 강한 사람이 페이스북으로 가고 또 하나가 뭐였더라? 공격 욕구인가? 그게 강한 게 트위터로 간다 그랬나? 아무튼 그거 되게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제목을 까먹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주로 천착하는 그건 다른 것 같아요. SNS 중에 뭘 활발히 하는지. 저는 지난번에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앞에서 이제 공연을 할 때는 엄청 연습을 하고 이제 발표식으로 하는 게 공연이니까 그거는 해도 SNS에다가 글 한 문장 올리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뭘 공부하면 할수록 나는 아는 게 없구나만 깨닫는 항상 되게 조심스럽고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알려야 되니까 홍보를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냥 마케팅의 측면에서 저는 계속 주기적으로 뭐 올려야 된다는 것만 인식하고 있는 다 맞는 말씀이라고 지금도 끊어보면서 듣고 있지만 저는 그냥 한다는 게 너무 안 되는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SNS로 많이 올리라는 거는 글쓰기의 신작 용도로 쓰시라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 홍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쪽 용도인데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은 자기 표현을 뮤지컬이나 그걸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료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글쓰기로 예를 들어서 헤비 페북커다. 그래서 페북에다 많이 올리는 사람이다라는 사람은 자기 표현의 수단이 글쓰기인 거예요. 선생님이 노래하고 춤추기. 근데 이미 선생님은 노래하고 춤추기를 통해서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글쓰기로까지 할 필요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페북에 글 올리는 거는 되게 쉽고 5분이면 써서 올릴 수 있지만 노래하고 춤추라면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표출의 통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안 했던 걸 할 땐 조심스러워요. 그 차이인 거죠. 그거 약간 틴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원래 하던 분야,
자기 홍보 이런 거고 제가 지금 SNS를 많이 활용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글쓰기를 늘리기 위해서 타인과 교감의 장으로 삼으라는 거죠. 타인이라는 외부 자극을 통해서 내 글쓰기 세계를 넓혀가고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SNS를 활용하면 좋다 이건 거고 선생님은 지금 원래 내 주 장르의 그거인 거죠. 질감이. 또 뭔가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 7가지 질문? 그럼 이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서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넘겨야 되지? 클릭. 오케이.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1, 2, 7번을 했잖아요. 네. 하나 고르시죠. 여기서 많이 근데 나왔어요. 이미 얘기들이. 그래서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딱 하나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면 포기해야 할까요? 네. 7번 할까요? 7번 마음에 드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이거는 주로 공모전이나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제가 또 이거의 최고 뭐라 그래야 되지? 달인 아니겠습니까? 공모전의 달인. 6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도전했다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아주 자신 있어요. 공모전 탈락의 달인. 그래서 내가 작가가 되는 게 꿈인데 아무리 해도 뭐 브런치도 안 됐고 뭐도 안 됐고 뭐도 안 되는데 정말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면 포기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이렇게 물어. 일단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요. 재능일까 노력일까요? 자,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둘 다라고. 안전한 길을 택하셨다. 자, 일단 재능, 이 사람은 이 질문에는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재능과 노력 사이에 대한 타고나느냐, 노력. 일단 재능 부분은요, 재능이 있기는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거를 그 심리학에서 자주 나오는데 내놨잖아요. 뭐냐면, 6, 7개의 분야가 있는데, 하나는 언어, 뭐 하나는 공간 감각, 하나는 수리과학, 이런 식으로 6개 카테고리일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사람이 타고나는 그런 지능이 있는데, 사람마다 뛰어난 게 하나, 2개는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했을 그 다중지능 이론을 그걸 해봤을 때 언어하고 음악이 나왔거든요.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음악에 되게 민감하고 청력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음감도 좋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타고난 게 언어하고 음악이었다. 그런데 아마 사람들은 다 그리고 언어하고 만약에 수리과학 능력이었다면 제가 뭐 수학자가 되거나 뭐 이런 사람마다 누구나 다 다를 뿐이지 하나나 2개는 뛰어난 걸 타고 태어난다는 거. 이게 다중지능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가 되는 사람은 그런 그 다중지능 이론 중에서 타고나는 게 그것 중에 언어가 섞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그 6개 분야니까 아마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은 다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재능이 좌우하긴 한데 그 정도라는 거예요. 되게 성긴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거를 타고나는 사람이 만약에 세계 인구 6분의 1, 6개의 지능 중에 하나만 타고난다고 가정하고요. 우리가 비약해서 말하자면.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재능을 타고난다면 그것도 되게 많은 인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작가가 되는 거 극소수잖아요. 그 포션이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산문은요. 지금 저랑 같이 2013년에 데뷔했었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글 계속 쓰고 전업 작가로 지내는 사람들은요. 다 미친 듯이 많이 쓰는 사람들. 저처럼 20권 분량 쓰고 10권 내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작가. 그러니까 재능과 노력의 그 포션을 아시겠죠? 재능이 좌우하긴 하는데 그냥 타고난 게 언어적으로 그냥 약간 더 타고난 사람 중에 미친 듯이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재능에 대한 그거 제 판단은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면 포기해야 될까라는 거를 부분 끊어서 볼게요. 일단 앞부분 할 만큼 해봤는데 이 부분을 따져볼게요. 진짜? 최선을 다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 최선이야? 정말 할 만큼 다 해봤어? 라고 자기한테 반문해봐야 돼.
여기서 이미 반문을 해보면 다 사람들이 하고 여기서 진짜 할 만큼 해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안 되면이 뭐가 안 됐다는 거지? 잘 생각해 보라고. 그럼 대부분 생각하는 게 공모전이거나 브런치거나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옛날에야 공모전, 문학상 이런 거 통해서 작가가 되는 게 정석이었지만 요즘에는 공모전보다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SNS 글쓰기를 통해서 되는 작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이제 문학상 타가지고 파는 책보다는요, SNS에서 발굴해서 작가로 만든 사람 책이 훨씬 더 많이 팔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길어 문학상 탔던 작가들도 출판사에 원고를 이렇게 벌벌 떨면서 보내면 작가님 이 SNS 뭐 팔로워가 몇인가요? 물어봐요. 그래서 팔로워가 몇만 이상인 사람만 내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바로 이 안 되면의 핵심이에요. 안 되면. 뭐가 안 됐다는 거지? 공모전이 안 됐다고? 야, 요즘에 공모전 돼봤자 얼마 잘 팔리지도 않고 공모전도 다 없어지고 있어. 문학상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게 아니라 SNS에 많이 글 올려. 이거인 거죠. 이 안 되면의 기준이 뭔지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SNS에서 열심히 하고 아니면 유튜버로 하더라도 자기 홍보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데뷔할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의 전능한 스티브 잡스. 모든 부모의 원수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포기해야 할까? 요 부분을 따져봐요. 포기해야 할까는 뭘까? 포기해야 할까는 공모전을 내는 거를 그만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글쓰기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자기가 글을 왜 이거는 포기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자기가 글을 왜 쓰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나는 상을 타기 위해 글을 쓰는가? 나의 해소를 위해 글을 쓰는가? 나를 표현하기 위해 글을 쓰는가? 나를 치유하게 쓰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할 만큼 해봤는데 안 되면 포기해야 할까? 이렇게 세 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다 그렇군요. 하고 특히 할 만큼 해봤는데에서는 아무도 네, 난 할 만큼 해봤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네, 3시간에 걸친 글쓰기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고 좀 사실 3시간 하는 거는 거의 그냥 맛보기식으로만 저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더 장기적으로 많이 쓰시고 자기 서사는 자기가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글쓰기의 가장 큰 기능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와의 소통이라고.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거는 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 내 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나만 알죠, 나만. 나만 보고. 이거 내가 끄집어내서 바깥에 내놓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영원히 모르고 내가 죽고 나면 끝이죠. 그런데 내 마음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글로 담은 순간 이거는 내가 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많이 끄집어내서 많이 바깥으로 내놓으시는 체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글쓰기를 통해서. 이 쓰는 것만큼 나는 다양하게 있는 것도 이만큼 중요할까요? 오, 그럼요. 네. 읽기와 쓰기는 너무 빡세게 연결돼 있고요. 대부분의 작가들은 많이 읽은 나머지 자기 몸에 쌓인 이 읽기의 퇴적물을 내보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작가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실제로는 거의 사회적인 입장 보면 자기 것만 이게 자원을 고갈하는 속이 네, 근데 쓰겠다는 마음이 절실한 사람은 결국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많이 자기 얘기를 너무 쓰겠다는 마음이 절실해서 쓰기에 먼저 덤비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은 많이 읽다가 그 읽은 퇴적물이 삐져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거꾸로 너무 내 얘기가 쓰고 싶어서 글쓰기에 먼저 달려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쓰다 보면 내 얘기를 잘 쓰고 싶기 때문에 참고 자료를 뒤적이고 이러다 보다가 많이 읽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쓰기가 먼저냐 읽기가 먼저냐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이야기를 많이 쓰기려고 덤볐는데 그게 많이 읽기로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테크니컬한 부분에서의 진전이나 깊이에 있어서의 그 진전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되게 양질의 퀄리티 높은 글쓰기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희박해지죠. 되게 간단해요. 사람은 자기한테 많이 밀어 넣은 거를 많이 내보내게 되잖아요. 꾸역꾸역 쌓이니까. 그래서 읽기를 많이 한 사람이 글도 많이 쓰게 돼요.
자전거를 타기를 많이 한 사람이 자전거를 잘 타게 되잖아요. 똑같은